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비문학 독서 지문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고2 3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그런 지문이고요. 발터 배아민의 도시 산책의 사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한 문단씩 하면서 이렇게 손필기 본으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경우는 화면을 정지하면서 필기를 따라오면서 오시면 되고요. 자, 중심 내용을 먼저 잡고 들어갑시다. 자, 이 글은 설명적 해설적이고 주제는 신뢰라는 것에 대한 진멜이란 사람, 베냐민이란 사람, 이 두 명의 학자의 견해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가치관의 어떤 차이를 중심으로 쓴 글이고요. 특징은 이 신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 3명, 4명, 5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멜, 베냐민 2명이야. 2명도 복수이기 때문에 학자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말하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형성된 그 배경과 그 견해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문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에서 단어 뜻을 꼭 하나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뜻도 이따가 한번 선생님 복습을 해줄 때 잘 이렇게 화면을 정지하고 옮겨 적으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 NG가 한번 나가지고 여기 좀 필기가 돼 있는 거 좀 미안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근대 시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대요. 뭐가? 출근, 퇴근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면 근대 시기 이전인 전근대 시대. 전근대가 뭐야? 근대 이전이죠. 자, 근대 이후가 19세기인데 전근대 시대에는 이때는 출퇴근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대.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대. 언제? 전근대 시대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뭐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집에서 빨래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뭐 쉬기도 하고 뭔가 개인적인 거와 그 경제 활동이 다 집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출근 퇴근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어. 언제가? 전근대. 하지만 그거와 달리 대조의 기법이죠. 19세기 이후에 도시의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 그리고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가 되었대요. 언제? 근대 이후에는. 그죠? 그러니까 주거를 위한 것이 사적 공간이죠. 프라이빗한 공간. 너희들 집을 말하는 거야, 집. 그리고 노동, 일하는 거죠. 아빠가 아침에 회사 가시죠? 그렇게 일을 하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노동을 하러 가는 곳은 이제 다른 사람도 함께 있는 퍼블릭한 공간, 공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 자체가 근대 이후에 돼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도 이때 생겼대요. 개인적으로 여가, 즐기는 거,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적 공간이고 경제적인 활동,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든가 사무실을 가던가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주거 공간과 어떤 노동 공간이라는 이제 사적 공간과 이제 공적 공간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되기도 하냐면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그죠? 하나는 실내. 집이 집 실내죠. 그리고 하나는 공적 공간은 거리, 집 바깥을 말하니까 거리라고 나왔나 봐. 이 용어들을 서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관계에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단어 알지? 대비, 대조는 서로 반대란 뜻이지만 대응은 반대란 뜻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호응이 된다. 사적 공간은 여가, 내부, 실내 이런 단어와 호응이 되고 대응이 되고 공적 공간은 경제, 외부, 거리 이런 단어들과 호응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이것과 이건 서로 대조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손필기 보고 중심 내용 잡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 근대 시기 19세기 이후에 생긴 이유가 나와 있죠. 전근대 사회에서는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어.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거죠. 전근대 사회는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인 근대 이후에는 집 그리고 일터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자, 이 용어 볼까요? 자, 집은 주거 공간, 개인적인 사적 공간, 여가를 즐기는 공간, 그리고 인사이드니까 내부죠. 실내입니다. 자, 일터는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을 하는 공간, 다른 사람 함께 일을 하니까 공적인 공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공간, 집 안이 바깥이니까 집은 아니고 선생님 사무실인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집이 아니라 바깥이라고 아웃사이드라고 인식을 해주세요. 자, 외부 그리고 거리죠. 외부와 거리 이게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다 맞게 하고 중간에 하나의 개념만 교묘하게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출근 퇴근에 대한 개념이 언제 생겼다? 전근대? 아니, 근대 이후인 19세기 이후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자, 드디어 첫 번째 학자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게오르크 진멜이라고 할게요. 진멜이라는 첫 번째 학자가 나왔어. 실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첫 번째 인물이야. 자,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이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무엇과 관련지어 분석했냐면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했어. 자, 문장 하나하나가 객관식의 선택지로 나오니까 하나하나도 잘 눌러가면서 보세요. 자, 진멜은 사적 공간인 실내라는 이 공간을 말이야. 도시의 삶, 시골? 아니,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을 했다. 이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이 과잉은 너무 넘친다는 뜻이죠. 외적 자극이 외부에서는 너무 많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SNS도 있고 회사 동료들과의 경쟁도 있고 뭐 자동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외부로 나가면 외적 자극이 너무 많아. 너무 스트레스해. 너무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신경과민,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뭔가 예민한 극도로 예민한 이런 신경과민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는 뭐 물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진멜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 아, 도시를 살아가는 요즘의 개인들은 외부 자극이 너무 넘쳐나. 그래서 신경과민 같은 이 정신병에 걸리게 생겼어. 그런 게 빠지기 쉬워.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에 대응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했어. 그러니까 내면으로 침잠이 뭐냐? 자꾸 혼자 있고 혼자 안으로 내면 세계에 빠져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지? 이런 걸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신뢰를 그러면 미리 말할게. 진멜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된 신뢰를 좀 긍정으로 봤을까 부정으로 봤을까? 긍정으로 봤겠지. 왜? 외부에서는 외적 자극의 강의, 이거 스트레스 말하는 거거든? 이걸로 인해 현대인들이 신경과민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면으로 침잠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고 몰입한 혼자 가만히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집콕하는 거야. 집안에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침잠이 내려가는 거거든. 내면 세계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와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와 차단되는 이 신뢰를 좀 긍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진멜은 한번 읽어볼게. 신뢰를 긍정으로 봤네. 실내라는 공간을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대. 안전하고 개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 또한 진멜은 두 번째로 어떻게 좋게 봤냐면 한 명의 개인이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대. 좋게 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멜이라는 사람은 우선 신뢰라는 것을 긍정으로 봤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개인이 내면, 마음을 지키기에 유리하다. 보호하기 유리하다. 두 번째는 실내라는 공간이 한 명의 개인이 외부로 나갔어. 그 사무실에 사람들 막 많고, 뭐 길거리에도 많고, 농사를 짓던 가축을 키우던 거기에 일하는 사람 많잖아. 거기에서 자기 혼자 막 개성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겠지. 근데 집안에서는 어때? 인테리어도 하고, 공예품 같은 거 예쁜 장식도 놓고, 식탁보도 바꾸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의 개성에 따라 집안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이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대. 무엇이? 진멜이 신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신뢰에 부여하였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다 하죠. 19세기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신뢰를, 그러니까 집 안을 가구나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게 유행했어.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이 당시에는 옛날 19세기 유럽이나 이런 사진들을 봐봐. 정말 작은 공간인데 막 꽃병, 화병, 카페트, 접시 이런 거 되게 많지.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게 유행했는데 그는 이걸 좋게 본 거야. 개성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의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이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네.
어떤 사람은 파란색 접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접시,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공예품이나 장식품을 집안에 가득 갖다 놓음으로써 꾸미는 것, 쉽게 요즘을 치면 인테리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좋게 실내를 좋게 보고 그것을 가구와 공예품으로 꾸미는 당시의 분위기를 진멜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거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또한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형태를 매개로 양식은 어떤 이제 양식이 있을 거예요. 뭐 바로크 양식, 무슨 양식, 르네상스 양식, 이런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무엇을 줄 수 있어?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얘들아, 요 두 줄은 문맥상 아주 중요한 문장은 솔직히 아닌데 문제에서 나는 지금 문제 한번 찍어볼게요. 의외로 여기에서 하나 나올 것 같아. 선택지에서 이게 지금 이 두 줄 놓치면 안 돼. 자, 지금 위에까지 너무 잘 이해되죠? 당시에 19세기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꾸미는 게 유행했는데 진멜이란 사람은 이것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봤구나.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요 두 줄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요게 기억이 안 나서 선택지 보기 3번에 이거 나올 때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걸 틀리다고 할 수 있어. 요 두 줄 다시 읽어볼게. 자, 어떤 그 공예품들이 뭐 A 양식, B 양식, C 양식, 어떤 특정한 양식,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만든 거다라고 하면 어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 크고 작은 어떤 공예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양식이라는 보편적, A 양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스타일, B 양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 이렇게 되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바로크 양식을 좋아해. 바로크 양식에 해당하는 뭐, 그릇, 꽃병, 화병, 뭐, 이불, 카페트, 이런 것만 모아. 그럼 어떨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겠지. 평온과 안정감. 알겠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기로 하는 공예품을 하나의 라인업으로 쫙 하면은 그러면 편안해 하고 평온함과 안정감도 받을 수 있다. 알죠? 그러면은 이제 더 좋게 보겠죠. 외부에서는 신경 과민에 빠지기 쉽고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모으면서 이제 매뉴얼 그 양식 안에서 하나하나 소품을 모으면서 그 개인은 평온함과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성격은 설명은 도시적인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선생님 불안 알겠는데 몰개성이 무슨 뜻이에요? 자, 몰개성은 개성의 반대말이야. 개성이 사라진다. 몰락한다. 개성이 몰락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 현대사회는 자꾸 개성을 드러내기 되게 쉽지 않죠. 도시적인 삶이 가져오는 신경 과민, 불안, 혹은 개성이 사라지는 몰개성, 이런 것들을 실내라는 공간 덕분에 사적 공간이 실내죠.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딱 부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야. 무엇을? 실내라는 사적 공간을 굉장히 긍정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실내는 개인의 은식처,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뿐만 아니라 봐봐. 요것만 보면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일상의 신미화. 선생님, 신미화가 뭐예요?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아까 그랬죠. 아름다운 가구나 공예품을 가져와서 막 꾸민다. 인테리어 꾸미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예술이죠. 그래서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도 하고, 외부로부터 일단 보호해. 1번. 두 번째,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하는 그 공예품 같은 거 모음으로써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이야. 근데 끝에 함정이죠. 선생님, 이런 부분 진멜의 입장 아니에요? 진멜이 계속 실내를 긍정으로 보고 실내는 외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의 은식처고 또 공예품 때문에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실내의 설계가 진멜의 생각인데 갑자기 이 말이 뭐예요?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다.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여기도 함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진멜의 생각이 맞아. 근데 진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학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진멜의 입장과 견해에 딱 맞물려서 당시에 19세기에 실제로 진멜의 주장대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을 했대. 이런 분위기가 실내를 더욱더 공예품으로 꾸미고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이런 진밀의 생각을 사람들도 맞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게오르크 진멜이야.
진멜은 실내 공간, 집 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적 공간, 여가 공간, 내부 공간, 실내 공간, 이런 주거 공간, 실내라는 공간을 긍정으로 봤어, 부정으로 봤어? 긍정으로 봤어. 왜?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가 돼. 두 번째는 왜 그런 거야? 두 번째는 그 공예품과 가구를 많이 꾸밈으로써 일상에서 신미와 아름다운 예술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공예품 같은 것이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형태로 매개체로 하는 공예품을 하나의 라인을 계속 모으게 되면 뭔가 평온해, 마음이 안심이 돼라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대. 됐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얘기 할게. 진짜 조심해. 얘들아, 진멜이 그러니까 지금 실내라는 공간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은신처라는 이걸 좋아하는 거잖아. 외부로부터 이렇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 차단을 긍정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진짜 조심해. 진짜. 도피라는 단어는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 도피라는 단어는 지금 진멜 얘기할 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도피라는 단어는 외부와 차단되는 건 도피잖아요. 그건 니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부 차단까지는 괜찮은데 도피란 말은 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야. 그래서 집 안을 실내를 도피라고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발터 베냐민이야. 이 베냐민이 좀 더 주인공이거든, 여기서. 근데 이 베냐민은 실내라는 공간을 진멜과 다르게 부정으로 보거든. 이거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거 아니야? 몽환적 세계에 빠지고 있군. 현실 세계를 자꾸 도피하려고 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내라는 사적 공간을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뒤에서 부정으로 봐.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잘 구분해야 돼. 진멜이라는 사람이 실내 공간을 어떤 외부로부터의 약간 차단, 은신처로 보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긍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내란 공간을 도피라는 이 단어로 본 거는 진멜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도피라는 단어는 진멜이 아니라 베냐민이 한 말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너희가 필기하고 싶은 중간중간 화면 정지하고 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진멜은 사람들이 외적 자극의 과잉에 따라 신경 과민에 빠지게 되고 된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가구 공예품. 뒤에 같은 현상에 대해 베냐민은 서로 다른 의견, 대조죠. 베냐민과 달리 진멜은 실내 공간을 가구 공예품으로 빈틈을 장식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조심하라고 했죠. 자, 이러한 개인의 은신처자 일상의 심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거로 자리매김했고 진멜의 주장대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실내를 긍정적으로 보고 실내를 이렇게 꾸미는 것이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을 했다도 맞는 말입니다. 실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가 달라져.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멜의 영향이 있어. 사람들의 진멜의 의견에 동의를 해.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이런 게 유행을 했대. 그럼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 이게 유추거든, 유추. 지금 적은 이 파란색 글씨는 대놓고 이 글에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이걸 봤을 때, 이거 마지막 네 줄 봤을 때 이걸 유추할 수가 있어. 실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당시에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가 결정될 수도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매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런 걸 같이 추구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의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다. 이 말은 요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실내에 대한 진멜의 견해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 실내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을 했고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유리하다. 개인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실내이다. 19세기 유행한 가구나 공예품을 모으는 것은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유형 안으로 가게 되면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무엇이? 가구와 공예품이. 자, 실내에 대한 진멜의 견해는 도시의 삶이 가져오는 불안이나 개성이 사라지는 몰개성이라는 이런 문제점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에 딱 부응하다, 맞아떨어진다 라고. 그래서 실내는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 거야. 외부와 차단의 실내를.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실내에 대한 견해를 말한 두 번째 학자인 베냐민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문단이죠.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했던 아까 막 공예품이나 가구 같은 거 그런 거에 집착했던 당시 19세기 주거 문화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 사람은 이거는 에이구 주거 중독증이야. 벌써 중독 나쁜 느낌이죠. 주거 중독증이야. 이거 중독증이야. 집에 집착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거 부정으로 봤어. 이런 느낌을. 무엇을? 실내를 외부와 차단을 하고 공예품과 가구를 가득 갖다 놓고 이런 거는 너무 집에 집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는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부터 기인은 출발하다. 기인은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라는 거야.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거다 설명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주거 중독증, 보상 심리 이 두 개의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베냐민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에 안 나오고 집안만 꾸미고 집안에서 혼자 집콕하고 있구나.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안에 있구나. 야, 이거 집 너무 꾸민다, 야. 주거 중독증이야. 이거 보상심리지? 사람들의 보상심리. 외부에서는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집 안에서만 혼자 막 꾸미는 거, 그거 뭔가 보상심리 아니야? 거기서부터 기인했다. 기인은 어떤 것에서부터 원인을 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왔어. 베냐민은 실내라는 공간이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점점 인위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어. 인위적인 거, 억지스러운 공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부정적이죠. 자, 베냐민은 실내라는 공간이 너무나 사회적 세계와 좀 단절되고 있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기본적으로 그 진멜과 다르게 개인과 사회는 항상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항상 뭐 집안에 있더라도 유리창 활짝 열어놓고 뭔가 유리로 뭐 개방이 되고 집과 실내가 막 너무 실내와 외부가 너무 구분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진멜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베냐민은 실내라는 공간이 사회적 세계와 그러니까 외부의 세계, 타인과의 세계와 연관성 그러니까 잃어가면서 점점 인위적인 공간이 되고 있어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그곳에서의 은두는 지금 선생님이 이게 진한 글씨로 세모하는 거 다 부정적인 뉘앙스야. 그러니까 숨어있다, 도피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실내, 집안에서의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부터 드디어 나왔다. 도피. 이 도피라는 거는 베냐민이 한 말이야. 부정적인 말. 도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도 20대 젊은 MZ 세대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냐면 막 아르바이트도 잘 안 하고 회사 취업도 막 잘 안 하고 집안에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막 게임만 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은둔형 외톨이다. 이거 도피다. 현실로부터의 외면이다. 이거 문제 있다. 사회로 나가서 소통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베냐민 이렇게 봤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진멜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 이게 외부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 실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실내에서 뭐 꾸미고 자기 방을 꾸미면서 개성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너무 중요해서 얘들아 진한 글씨를 계속 들 수밖에 없어. 계속 한번 해볼게. 그는 누구야?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아이디어를 가져온 가구나 공예품의 조합을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뉘앙스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신화와 자연도 까먹으면 안 돼. 자, 이 사람은 베냐민은 얘들아 아까 진멜은 공예품과 가구 되게 좋게 봤지. 그치? 근데 얘는 베냐민은 좀 안 좋게 봤어. 이런 공예품이나 특이한 가구나 이런 집안에 꾸미는 공예품, 가구를 어떻게 봤냐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야. 현실적이지 않다.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나 자연물에서 모티브를 딴 이런 공예품과 가구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고 너무 몽환적, 꿈속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예품 가구가 되게 화려했거든.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사무실에 있는 딱 이게 담백한 가구가 아니라 엄청 화려했어. 여기에 막 진짜 신화 속의 여신들이 막 조각이 새겨지기도 하고 막 용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브를 딴 이 가구나 공예품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실내 풍경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실내 공간은 거주자를 오히려 집안에 있으면 환상에 빠지게 해.
우리가 게임 속에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현실 감각이 있는데 나중에 현실 감각이 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안에만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환상에 빠지게 되면서 더욱더 진짜 리얼 세계인 현실 세계 어떤 사람들과의 공적 관계 그런 세계와로부터 도피를 하고 싶은 욕망만 충족시킬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좋게 보겠지. 뭘 안 좋게 봐? 왜냐면은 어떤 외부와의 차단된 어떤 고립된 실내도 안 좋게 보고 그 안에 있는 공예품과 가구가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 따온 것도 몽환적이라고 보고 이것도 안 좋게 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세 번째 문단이죠. 지금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자 손필기를 보자. 자, 너희가 좀 혹시 그러면 그 빠른 배속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인물 두 번째죠. 19세기 주거 문화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제 앞에 이 문단에서 진멸은 개인이 개성 드러내는 문화야라고 긍정으로 봤는데 베냐민은 개인의 흔적이 남지 않는 공적 공간에 대해서 니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실내에서 머물고 실내를 꾸미는 거지라고 안 좋게 본 거야. 어쨌든 이 세 번째 문단에 베냐민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내에서 은둔하는 것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도피받게 되지 않는다. 가구 공예품은 신화 자연물에서 모티프, 아이디어를 따온 건데 그건 너무 몽환적이다.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를 환상이라는 것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다. 라고 부정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이런 비판적인 고찰을 생각하는 거죠. 비판적 생각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가 뭐냐면 구분된다. 차이점, 거리감을 말하는 거야. 괴리. 자,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다. 괴리감. 너와 나는 괴리감이 있어 할 때 동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은 왜 실내 공간을 비판적으로 봤느냐. 그 이유는 사적인 공간, 집이죠. 공적인 공간, 외부죠. 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이 점점 괴리감이 커지는 이런 것을 문제로 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야.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건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파사주, 이제 얘도 파사주 중요해. 그래서 이 공간이 괴리감을 부정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내와 외부, 그러니까 사적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주고받고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사주라는 개념을 떠올렸대. 파사주가 뭐냐면 얘들아, 니네 지금으로 따지면 주상복합 같은 거 있잖아. 주상복합?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쫙 상가가 있고 스트리트 상가처럼 여기도 쫙 상가 있는 거 있지. 뭐 판교나 광교의 아비뉴프랑 알아? 아비뉴프랑 보면은 여기 딱 막 상점 있잖아. 식당이랑 음식점 식당, 뭐 커피숍, 뭐 여기도 서로 여기 스트리트 쫙 이어지고 여기도 스토어고 여기도 스토어여서 사람들이 가면은 여기 이제 양옆으로 상점들이 있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약간 완전 고립된 공간도 아니고 완전 열린 공간도 아닌 이게 파사주야. 그래서 파사주를 한번 주목을 한 거야. 누가? 베냐민이.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자 이것도 많이 나와. 이제 파사주에 대한 얘들아 지금은 파사주에 대한 설명이다.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그죠? 얼마나 소비적이냐? 선생님도 이런 거리 있잖아. 뭐 지나가면은 잠실이나 판교나 아비뉴프랑 여기 스트리트 걸어가면은 꼭 안 사도 되는 거 산다? 화장품을 산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래서 서로 쫙 스트리트가 있으니까 최초 자본주의 공간이다. 파사주.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외워. 부단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출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유행이 있는 것들을 팔겠죠. 유행이 있는 액세서리, 유행이 있는 옷, 유행이 있는 음식점 이런 것을 부단히 끊임없이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사람들이 막 사고 싶게 만들겠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상점들이 들어선 구조는 오고 가는 이들의 오고 가다인데 오가는 비통사적 합성어 갑자기 문법이 생각나네.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이런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사이 공간이다. 뭐가? 파사주가. 이 말 진짜 제일 중요해. 거리와 실내 사이에 거리는 뭐냐? 공적 공간이야, 사적 공간이야? 외부니까 공적 공간이지. 실내는 개인 공간이니까 사적 공간이지. 그 앞에는 베냐민이 뭘 제일 문제로 삼았니?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이 그 전에 완전 차단되고 공간이 점점 멀어지는 괴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런 파사주 거리, 이 파사주 거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니까 거리인데 또 어떻게 보면 상점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도 실내고 이게 완전히 거리도 아니고 완전히 실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섞여있네 절충됐네 서로 반반 양보한 공간이네 라고 해서 사이에 있네 사이 공간이라 생각을 한 거야. 자,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가 내부와 외부가 혼동되는 이 문장이 꼭 나온다. 베냐민은 파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파사주란 공간을 외부와 아웃사이드, 내부, 인사이드 이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을 사람들한테 선사한다고 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 사실 이런 공간 놀러가면 되게 좋다? 그죠? 여주 아울렛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 스트리트는 진짜 외부거든?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야외에서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뭐 야외에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근데 바깥이야. 근데 바로 옆에 상점이면 들어가면 아주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파사주는 내부와 외부가 혼동되는 경험을 가능하다고 본 거야. 사이 공간.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죠. 100% 공적인 공간도 아니고 100% 사적인 공간도 아닌 중간 영역이 사이 공간이죠. 그래서 끝까지 중요하다. 끝까지. 파사주는 경계를 더 세게 만드는 거야? 경계가 뭐야? 경계 차단이죠. 차단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아니, 경계를 해체시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파사주는 경계 해체에 단초를 제공한다. 단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단초란 단어 꼭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단초. 자, 중간 영역,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사이 공간으로서 파사주는 이 두 공간에 경계가 있었던 걸 무너뜨리는 것에 단초가 뭐야? 단초는 일과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머리야. 근데 시험 문제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냐면 마지막 단계라고 나올 것 같아. 이 단초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일인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 시작이야. 이 초가 맨 처음 초야. 시초할 때 초야. 오케이. 자, 지금 몇 문단 했어? 자, 3문단도 베냐민이고 4문단도 베냐민이죠. 이제 한 문단 남았는데 자, 4문단 손필기 잠깐 구경하고 넘어가자. 야, 진짜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어딨냐? 그치? 자, 여기 한번 읽었었고. 자,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신뢰에 대해서 베냐민이 아니야. 야, 이거 벤이 아니라 베냐민. 베냐민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이 괴리를 문제 삼았어. 이거 점점 멀어지잖아.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사주라는 개념을 떠올린 거야. 프랑스 파리에 파사주가 있지? 이거 통로 형태의 상간에 유행의 리듬이 지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야. 그리고 이곳은 유행을 끊임없이 연출을 하는 공간이야. 사람들이 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건축학적으로는 사이 공간이야. 거리와 실내,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의 사이 공간이야. 전적으로 공적 공간도 아니고 전적으로 사적 공간도 아니라서 중간 공간이야. 그래서 자, 여기도 문제 나올 것 같지 않냐? 함정으로. 경계를 더 튼튼히 한다? 경계선을 더 공고히 한다? 더 강하게 만들다? 강화한다? 아니,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담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경계를 해체시키는, 어디와 실내와 외부의 경계를 해체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사이 공간이다. 그걸 단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파사주는 내부와 외부가 혼동되고 절충되는 그런 것을 선사하는 공간이야. 자, 마지막 이제 넘어가자. 자, 마지막 5문단이에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 이제 마지막까지 중요하네. 자, 여기서는 신건축이란 단어가 중요해. 바로 앞문단은 뭐가 중요해서? 베냐민 중요하고 파사주 중요했지. 이번에 신건축 여기서 100% 시험 문제 나온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신건축과 관계에서 파사주 의미를 다시 조명했다. 자, 얘들아, 4번 문단에서 이미 파사주를 한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파사주는 경계 해체 단초를 제공하네. 일단 첫 번째 한번 파사주 이거 잘 봐야겠는데 베냐민이 생각했어. 근데 두 번째 new structure 건축이 뭐지? 영어로 아주 새로운 건축인 신건축이라는 거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파사주를 한 번 더
다시 조명한 거야. 조명은 집중하는 거야. 이 조명이 브라이트 그 조명이 아니야. 여기서 조명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좀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것을 낡은 개념으로 봤대. 뭐가? 신건축이. 베냐민과 똑같지. 자, 19세기 맨 앞에 진메리 긍정으로 봤던 사적 공간은 안에 있고 공적 공간은 바깥에 있고 우린 분리. 이것을 믿고 집안을 열심히 가구와 공예품을 꾸몄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19세기에 그게 유행이었잖아. 그것을 믿는 것을 낡은 개념이라고 보고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주거 개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 게 신건축이거든? 그래서 신건축이면서, 그러니까 그게 베냐민이거든. 베냐민이면서 신건축인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 말 정정할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생각은 베냐민이 한 거야. 그런데 신건축도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신건축의 관계에서 파사주 의미를 다시 조명한 거야. 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은 베냐민이 맞는 것 같아. 좀 정정할게. 지금부터가 신건축이야. 20년대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20년대가 옛날이지만 여기에서 20년대는 새로운 거죠.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가 뭔지 알아? 미를 추구하는 거. 아까 가구랑 공예품 막 꾸미는 거. 집안에 막 너무 잡다하게 가구나 공예품 꾸미는 거.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너희들 좀 어르신 친척 뭐 할머니나 또는 막 뭐 이모 할머니 고모네 이렇게 놀러 가면 어때? 그러니까 집은 되게 작은데 그 안에 가구 진짜 많은데 그 가구가 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담백한 니네 집에 있는 가구 말고 막 무슨 엄청 휘황찬란한 막 용그림이 있고 꽃무늬 있고 막 자개 있고 진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그 가구들이 쫙 있는 그런 친척집 놀러 간 적 있지? 너무 정신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신건축은 그걸 되게 촌스럽게 본 거야. 아니 산업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왜 이렇게 미화학 경향을 지속해? 이런 걸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성격을 띠는 거야. 그래서 신건축은 기존의 그런 진메리 좋아했던 칠레를 안 좋아해. 베냐민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러니까 신건축 좋아하겠죠. 자, 지금 빨리.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이 뭐야? 실내와 외부를 딱 둘로 나누는 거. 실내는 실내, 외부는 외부, 우리 차단 이렇게 보는 게 이분법이야. 그러니까 베냐민 안 좋아했겠죠? 안 좋아했겠지. 그래서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싶어 했겠지. 해결하고 싶어 했겠지. 해결하고 싶은 사유가 thinking, 생각이야. 생각의 연장선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한 거야. 베냐민은 자꾸 실내와 외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너무 이분법적이네.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이 외부 공간과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 연장선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한 거야. 신건축, 이게 해결책이 되겠다. 신건축은 애들 어때? 건축의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재료도 되게 새롭고, 건축도 발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전에는 개인적 집이 있고 외부가 있고 끝이었어. 완전 차단이었는데 건축이 발달하면 이 집이나 이런 건물들이 앞에 테라스처럼 약간 이렇게 유리로 된 테라스처럼 뭔가 실내는 실내인데 외부는 탁 트인 공간이 트인 베란다, 테라스, 어떤 너희 썬룸이라고 알아? 썬룸? 요즘에는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데 봐도 집의 1층에 이렇게 베란다 같은 건데 모든 게 다 유리야. 온실처럼 온실. 그래서 이게 온실이라서 실내인데 외부에 있는 느낌이야. 그런 게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신건축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어떤 썬룸이나 베란다 같은 이런 공간, 중간지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 신건축은 철골, 자 동그라미 하는 건 신재료야. 철골을 재료로 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기술이 가능해진 거야. 그전에는 벽을 제거하면 그냥 다 무너졌거든? 근데 신건축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철골이 뭐야, 철골? 철골은 되게 튼튼하지. 그러니까 철골을 딱딱딱 세우면 그 사이는 벽을 제거해도 철골이면 여기는 텅 비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뭔가 실내와 외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얘들아 경계를 무너뜨리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첫 번째 좋은 재료 뭐야? 신재료.
철골이죠. 새로운 재료. 두 번째는 뭐야? 유리. 그전엔 유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유리가 없으니까 창문도 없어. 그냥 진짜 차단이었어. 근데 지금은 유리를 사용해서 이러한 썬룸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진짜 구현이 뭐야? 구현은 어떤 내용이 실제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됐어. 자, 첫 번째, 철골이 있어서 벽을 무너뜨려도 이 사이 공간이 개방된 공간 만들 수 있어. 자, 유리.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유리로 또 뭔가 앞에 뭔가를 만들면 이게 실내에서 바깥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재료 덕분이야. 철골과 유리. 이에 비해 파사주는 근데 이건 이제 신건축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러면 신건축의 입장에서 파사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 파사주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말해. 베냐민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의미에서 파사주는 신건축의 입장에 봤을 때 요거 좀 아쉬운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의미가 있지 하면서 장단점을 말해. 아까 말했던 그 파사주 있지.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는 사용을 해. 철골과 유리 같은 새로운 재료는 사용을 해. 하지만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져서 이게 무슨 말이야? 재료는 유리나 철골 같은 걸 여전히 쓰는데 여전히 건축의 스타일은 과거에 실내에만 머물렀던 그 공예품하고 가구하고 그 과거의 양식들이 여전히 섞여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건축을 할 수는 없었던 거야. 그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베냐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파사주의 한계점이야. 철골과 유리를 썼으면 완전히 아싸리 완전 신건축으로 가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19세기 유행이 남아있어서 그 과거의 건축 그러니까 뭔가 실내가 외부와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과거의 스타일이 남아있다는 게 그게 한계라고 베냐민이 말했어.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점을 지적은 했어. 그래도 파사주가 역할에 좋은 점도 있지 얘기했어. 외부로부터 차단된 이 부분 끝까지 보자.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의 삶. 얘들아 그릇 그려볼게. 이 그릇 속에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머물러 있고 보수적이고 뭔가 꽉 막혀 있겠지. 자, 이것은 그 전에 19세기의 실내 사적 공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파사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런 그릇 속의 삶 이라는 개인적인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이제는 관계와 투가는 유리를 투과한다고 하지. 빛이 유리를 투과한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19세기의 삶에서 서로 내부와 외부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유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투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오픈된 공간 관계와의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이런 개인의 실내에 머무는 삶에서 그래도 뭔가 서로 관계를 맺고 탁 트여서 투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넘어가는 20세기로 넘어가는데 이 파사주가 그 시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문지방의 역할을 했다고 해. 문지방이 뭐냐? 문지방이 뭐냐 얘들아? 문지방에 문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약간 높은 턱이지. 나무로 된 턱이지. 이 문지방 역할을 했다고. 누가? 파사주가. 베냐민이 생각하기에 파사주는 그래도 문지방 역할을 했어. 문지방. 자, 뭐냐면 그전에는 19세기에 그릇 속의 삶이었어. 사람들이 너무 어떤 도피하고 은신처라고만 생각하고 은둔했어. 집 안에서. 이런 삶이었어. 실내라는 공간이. 그런데 20세기를 가면서 더 이상 그렇지 않아. 탁 트였어. 내부 외부가 관계를 하고 서로 투명하게 유리처럼 투과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20세기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요 19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요 문지방 역할을 그래도 파사주가 했네라고 하면서 파사주를 이런 어떤 여기서 여기로 이행한다고 해. 이동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좀 아쉬운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본 거야. 자, 일단 단어도 봐줄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문단의 손필기를 보고 단어 뜻을 보고 마무리를 하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이 옳다고 믿는 거죠. 이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다, 집중했다. 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약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을 안 좋아했어. 야, 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건축은 여전히 과거처럼 아름다움만 추구해? 이것에 대한 반대 성격, 반론, 반대야! 라는 반론의 성격을 띈다, 신건축은. 그럼 신건축은 베냐민과 비슷하지? 베냐민은 실내와 외부를 딱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한 거야. 자, 이제 신건축에 대한 설명이야.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하면서 벽을 제거할 수 있어. 그럼 철골만 남겨놓고 벽을 제거해? 그러면 실내에서 외부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완화. 더 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야. 또한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도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여기는 한계점이야.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새로운 재료, 철골과 유리지. 이런 새로운 재료를 사용은 했어. 파사주가 재료는 새로운 걸 사용을 했다. 하지만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져서 여전히 아주 과거에 막 너무나 지나치게 실내에 침잠하는 그런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여전히 혼합되어 있어. 여전히 올드해.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완전히 새롭게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파사주의 한계점이라고 베냐민이 설명을 한 거야.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도 그래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룹 속의 삶을 지배했던 게 언제야? 외부로부터 신뢰를 차단시켜 그룹 속에 머물러. 이거 언제야? 19세기지? 여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되는 20세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행할 수 있게 넘어가는 문지방의 역할을 파사주가 했다라고 그래도 좋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거야. 자, 신건축은 건축의 미약한 영향 부정적으로 봤죠. 자,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런 생각을 하는 신건축을 좋게 봤겠죠. 베냐민은 신건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강화해서야? 아니, 완화시켜서야. 자, 파사주의에 대한 베냐민의 부정적 평가도 있고 파사주의에 대한 베냐민의 긍정적 평가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5문단,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냐? 베냐민이 긍정적으로 여긴 신건축. 베냐민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고 싶었어. 근데 베냐민이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서 한 일은 첫 번째는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 의미를 재조명했고,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신건축의 구성의 원리를 탐구한 거야. 자, 그러면 단어를 보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답만 확인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자. 자, 단어 외워야 돼. 분리, 서로 나누어서 떨어짐. 대응, 호응, 조응. 응은 유사하다, 서로 짝꿍이 된다는 뜻이야. 대조 대비는 반대지만 저 관계에 서로 짝이 되는 일. 과잉은 뭔가 넘치는 거야. 어떤 필요하거나 애정 또는 필요한 수량보다 너무 넘치는 거야. 과잉, 신경감인, 미약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 보일 정도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신경감인에 빠지게 된다 할 때 이 빠지다는 거, 여기에서 문맥상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침잠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게 혼자 생각하는 거. 내게는 양쪽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 부응은 어떤 요구나 기대에 쫓아서 응해주는 거. 기인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어떤 것에 원인을 둔다. 어디에서 기인한다. 야, 너가 지금 불안한 건 공부 안 한 것에서 기인하는 거야. 기인은 어떤 것에 원인을 둔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은두는 세상을 피해서 숨어있다. 몽환적은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 같은 거야. 몽환, 꿈 몽자.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서 모자람이 없게 한다. 도피는 도망가서 몸을 피한다. 고찰, 어떤 것을 깊게 생각한다. 이거 중요해. 괴리도 중요해. 어떤 것이 억울해서 서로 동떨어진다는 뜻이야. 괴리 멀어진다는 뜻이야. 단초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인데 마지막이라 나오면 틀려. 신봉, 어떤 것을 옳다고 믿는 거. 조명, 이 글에서 조명은 그 전구 조명 아니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야. 구현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실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구현하다. 절충은 서로 다른 사물, 의견, 관점을 알맞게 조절해서 서로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부합은 사물과 현실 서로 꼭 들어맞는 거야. 문지방은 뭐 단어 뜻은 안 나올 것 같아.
자, 모의고사 지문 이거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거 변형해서 나올 건데요. 지금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답만 확인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5번이죠. 실내에 대한 학자들이라고 해서, 2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맞는 거죠. 2명이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런 견해 형성 배경과 견해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차이점 위주로. 진멜과 베냐민. 기억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기억. 실내에 대한 진멜은 실내를 긍정으로 봤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자,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답이 1번이네. 얘들아, 주거와 여가는 같은 개념이죠. 그지?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 이렇게 구분할 때 주거, 여가 이쪽이죠. 그죠? 두 개 모두 다 얘를 구분하면부터도 말이 안 돼. 일상의 심리가 가능하다 보았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답이 1번이야. 나머지 4개가 맞는 말이죠. 자, 윗글에 베냐민이다. 이번 베냐민. 그래서 보면 파사주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유행의 교체를 통해 욕망 끊임없이 자아낸다. 이 말 있었어. 소비 심리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점 배치. 거리와 실내 경계가 강화돼? 아니, 모호해진다는 흐려진다는 뜻이야. 이거 맞죠? 모호해진다, 절충한다, 통합한다, 다 맞는 말이야. 완화된다.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이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베냐민이 봤을 때 파사주 마지막 문단에서 최신 소재는 썼는데 안타깝게도 최신 기술은 아직 완벽하게 새로운 건축 양식은 완벽하지 않다. 과거의 19세기 과거의 건축 양식이 여전히 절충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롭지는 않다라고 했어. 답이 옳지 않은 게 4번이야. 5번. 사적 공간에서 칩과 혼자 가만히 사는 거거든. 칩과 숨어 사는 거. 사적 공간이 칩간 시대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세계로 이행이 문지방이란 얘기야. 사적 공간 칩가는 시대, 그릇 속의 삶에서 이 두 공간이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시대로 넘어가는 19에서 20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 중간 단계를 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자, 29번. 자, 29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항상 하고 푸세요.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보면 이건 완전 개인적인 공간,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진멜이 좋아하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 사적 공간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이거는 철근으로 해가지고 위에 띄워버렸죠. 완전 소통하고 위에 유리창 엄청 많죠.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건축에 대한 거고, 이거는 베냐민이 좋아하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답이 5번이야. 옳지 않은 거. 자, 이 부분 잘 안 보이죠? 기둥만으로 건물 떠받친 구조를 통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한 여기까지 괜찮아. 진멜은 도시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고 하고 좋아하겠냐? 아니죠. 이런 거는 도시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 A는 빠지다 할걸? 아마 빠지다? 이거 풀어본 사람은 여기까지 안 보셔도 돼요. 자, 신경가민에 빠지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다라고 아까 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그러면 부정적 상황에 놓이다. 그러면 이거겠네. 그동안 잘 진행되던 협상이 교착 사태에 빠지다. 나머지 빠지는 다른 의미죠. 자, 이건 너희들이 모의고사로 다시 한번 풀어봐. 맞고 틀리고. 그리고 이거 은유쌤께서 주신 자료가 와, 너무 좋아. 뭐가 좋냐면 문제가 선생님 이제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 눈으로 풀어봤구나. 일단 이 문제를 진짜 지우기로 한 3번씩 풀어봐야 되거든.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도 이런 느낌이었다. 이번에 이 지문을 봤을 때는 지문이 왜 이렇게 쉽지?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지문이 쉬운 지문을 했지?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틀릴 수 있어, 너희들이. 그래서 문제를 그냥 꼭 풀어봐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또 지문 하나 남았죠? 그것도 얼른 찍어볼게요. 안녕.